자, 위진 남북조 시대 사회 경제에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호적 관련된 내용인데 요때 호적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오랑캐 호자가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이제 호적을 때는 다른 호자죠. 그래서 이 호적은 지방 세력가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역사상 전국 시대 때 인제 후기 농업 생산의 발전과 함께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인제 지난 때 강력한 통일 제국의 추조로 호족이 국가 권력에 누려서 물려 이제 세력을 펴지 못하다가 전환 후기 때 인제 접어들어서 국가 권력의 스테이지자 호족은 대토지를 사유하면서 사회 지배 세력으로 발전하게 되죠. 이러한 호족 세력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왕망의 신정권은 왕정제 같은 토지 국유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실패를 했고요. 후한 때는 이제 타협을 했다. 이렇게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호적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이 후한 말기 때 유민들을 흡수해서 장원을 형성했죠. 그래서 독자적으로 촌이나 오 같은 이런 침략 구조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적 사회는 인제 그 내부 구조를 보면 삼층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전전에 한번 설명했어요, 전 강의 때. 그래서 호적 사회에는 이제 종족이 있고요. 그 아래 영호, 그다음에 노비 요렇게 인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종족을 보면요. 이 종족은 호족사의 중심을 이룬다. 종족의 수는 일종 만시라고 하여 그 집단 대단히 크다. 자, 이들 종족은 원칙적으로 각각 독자적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호족의 토지가 수만 경에 달한다는 것은 종족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면적을 말하는 것이다. 종족 간의 인적 결합은 그들의 간홍상제를 통해서 그 유대가 강화되며 특히 외부로부터의 침입이나 천재지변의 재난을 당할 경우에는 종족의 단결력이 더욱 강해졌다. 그다음에 영호인데 영호라는 것은 그 종족 밑에 연속 예속된 예속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비는 아니지만 예속된 경제 사회적으로 예속된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요. 그 안에는 되게 많아요. 뭐 신분적으로 객, 정객, 의식계, 뭐 문생, 고리, 부곡 이런 다양한 계층들이 있고요. 먼저 볼 게 객인데 객이라는 것은 이제 전란이나 부욕에 피하여 호족의 장원에 유입하기도 하고 호족의 초청이나 압력에 굴복하는 경우 또는 노비에서 해방된 자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객은 주객의 호족에 인제 북이 되어 신분적으로 예속된 신분이며 따라서 국가가 공신되게 사유하는 경우도 있어 인격이 무시된 농노적 성격이 강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사고 팔 수 있는 노비는 아니에요. 예속민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객은 가족을 동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기 때문에 혼을 단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국시대 때는 노와 객을 합쳐서 노객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의 신분은 실제로 양민보다는 노비 쪽에 가깝다. 객은 호족의 가부장권에 이제 예속되어 노비와 함께 호족의 권력에 뒷받침하고 지방에서 호족의 무한한 권력 행사를 가능케 했다. 자, 그다음 문생인데 문생은 원래 이제 사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남북조 시대에서는 호족 밑에 가역을 맡은 역을 담당한 신분을 이제 얘기하고요. 예속성은 객과 같으나 호족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여 때로는 문생의 제에 호족도 연좌될 경우도 많다. 그래서 자주 문생이라고 해서 인제 보통 이제 시험 감독관과 그 밑에 응시생 당나라 때는 그렇게 이제 의미로 불렸잖아요. 근데 이때 문생이라는 것은 그 의미보다는 좀 약간 이제 그 호적들의 어떤 비서기가 측근들 요런 의미에서 이제 부르는 것 같아요, 문생을. 자, 고리 같은 게 지방의 호적이나 관리가 전에 모시고 있던 상관이 퇴직한 후에도 옛날처럼 상하 관계를 유지하는 데서 비롯됐다. 그리고 객과 달리 호적과 동거하지 않으나 호적이 간부와 접촉할 때 외곽 세력을 이용을 했고요. 이 부곡인데 이 부곡은 인제 군대죠. 그러니까 군대인데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일제 사병 집단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래 군대 명칭이었으나 남북조 시대 군부에 예속된 병호와 호족의 사병으로 전락한 두 종류로 구분된다. 자, 사병의 경우에 갈 곳이 없어 유민이 호족의 사병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사천민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다만 병사의 임무를 맡고 있어서 때론 그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비보다 신분이 높았다. 그래서 예속된 뭐 군사 집단, 사적 군사 집단 이런 것들이 부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 부국이라는 집단이 있죠, 부국. 근데 우리나라의 부국은 약간 이제 행정적 의미가 좀 강해요. 네, 행정적 의미가. 그래서 신분적으로 좀 낮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볼 때는 행정적 의미가 강하다.
항소 부국할 때는 행정적 의미가 강하다라는 거죠. 예. 자, 노비인데 노비는 호족의 대토지의 경작에 투입되면서 간의 노비와 생산 노비로 구분된다. 간의 노비는 주로 이제 호족의 가사와 자벽을 담당하는 데 비해 생산 노비는 장원의 생산에 투입됐다. 자, 이들 노비는 주인의 호족에 북이 되고 독립적인 신분을 인정받지 못하여 매매의 대상이 되었다. 호족의 장원에서는 노예 노동이 거의 절대적이었는데 경작은 노예에서 묻고 직주는 비에서 묻는다라는 말을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호족이 수천 명의 노비를 수요하고 있는 예는 드물지 않으나 노비의 몸값이 비싸고 노비의 취득이 쉽지 않으므로 모든 호족들이 대량의 노비를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근데 이 노비의 존재를 가지고 이제 시대 구분 관련돼서 좀 약간 논쟁이 있죠.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동경아파 같은 경우에는 위진남북조 시대를 뭘로 보냐면 고대제 사회로 봐요. 이에 반해서 이제 그 경도학파 같은 경우에 위진 남북조 시대를 중세로 보죠. 그래서 인제 그 동경에서는 이제 고대로 보기 때문에 그 그리스 로마 시대처럼 이 노예에 비교나 이 노비가 상당히 생산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반해서 그 경도학파는 중세로 보기 때문에 노비의 노동력은 부차적인 거고 실제로 이제 그 당시 예속민들 있죠. 앞에서 언급했던 농노와 좀 비슷한 그런 성격에 있는 애들이 뭐냐면 노동력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관점이 있거든요. 아마 여기는 이제 딱 보니까 뭐 장원에서 주요 생산력이 생산 어 인원을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 보니까 동경학파의 견해를 따르고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 노비를 보는 시각이 이제 동경학파, 경동학파와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호족하고 귀족은 좀 성격이 다르죠. 원래 호족은 지방에서 성장한 색들이고 그다음에 귀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중앙에서 인제 성장한 세력들인데 이게 위진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이 그 중전법 있죠? 이 국분 중정제를 통해서 호족 세력들이 귀족 세력화 돼 버린 거야. 얘네들이 그 국분 중정제를 통해서 인제 그 중앙 정계에 올라가서 이게 간직이 세습화되면서 귀족으로 바뀌게 되죠. 문벌 귀족화 되죠. 자, 그러면 인제 내용을 볼게요. 자, 위진남북조 시대 사회 구조는 그 성격이 매우 다양하고 특히 지배계층, 호정대지는 귀족세력에 지칭한다. 그런데 호족과 귀족은 사회 계층상 서로 밀접한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발전했기 때문에 역사적 그 성격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 호족은 이제 사회적 세력이며 지방 분권적인 데 반해서 귀족은 법률적 신분이며 간직 또는 간이의 관계를 갖고 중앙 집권적 성향을 띠고 있다. 중국 사회 지배계층의 발전 과정에서 호족과 귀족 계급은 극명하게 이제 분명하게 구분할 것은 어려우나 한대의 호족 세력이 위진남북조 시대에 들어서 문벌 귀족화된 건 틀림없다. 자, 그리고 이 시대에 이제 호족 세력들이 귀족으로 변신하는 과정 또한 다양하다. 이렇게 했죠. 전환시대 항리에는 부로라고 하는 유력자가 있고 인민은 자제라고 했다. 그래서 이러한 부로에 교화되어 부로의 권위가 유지됐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텐데 그 유교가 국교화되는 데 큰 배경이 됐던 게 뭐냐면 부모와 자제의 관계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거죠, 요 관계를. 예. 그래서 항촌사의 이런 부모와 자제의 관계를 유교를 통해서 유교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서열을 강조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리화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자, 이 부모와 자제의 관계는 전환시대 항리사의 공동체적인 성격을 갖는 자치적인 항촌 조직이다. 그래서 한대 한걸 이선제 인재 등용 방법은 이와 같은 공동체 항리 조직을 이용해서 추천과 시험을 감한 거다. 근데 이게 이제 변질됐죠. 왜냐하면 이 한걸 이선제에서 추천 단계에서 향론을 봐야 되는데 실제 전환 중기 이후부터 들어가면 이 학론을 장악했던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이 호족들이죠. 그러니까 호족들이 이제 문벌 귀족화 그러니까 중앙 간직 올라가는데 수단이 돼 버린 거야. 예.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자, 그러나 후한 때 들어오면서 호족 세력이 향리를 지배하면서 향리의 자치적인 공동체 질서가 무너지고 그 대신에 호족이 향리의 여론을 좌우하게 되었다. 후한 시대 때 관리에 추천된 지방의 자제가 호족의 직계 자손이 대부분이었다는 걸 이를 증명하고 있다. 자,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가 곧바로 호족의 관료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그건 후한 시대 때 호족의 관료화를 차단한 것은 그 강력하게 인제 중앙에 한강과 외척 세력이 있었죠. 예, 후한말 한간 정치에 호족들이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호족의 명성이 더 뭐냐 한층 높아지고 명성하고 조침되어
되었으니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그 후한 말기 때 보면 청류하고 탕류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호적색도 이제 이렇게 있는데 청류는 이제 그 뭐냐면 한강과 인제 배척하는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이들끼리 인제 뭐냐 이들을 이제 한강과 연결된 세력들을 막 그 공격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깨끗하냐라는 걸 인제 논쟁을 벌이게 돼요. 그러면서 그 논쟁을 통해 청이라는 인물 평가를 바탕으로 청이라는 인제 집단들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자신의 인제 깨끗함의 정도에 따라서 뭐냐면 급을 나누죠. 이게 이제 상군, 팔준, 팔연, 팔급, 팔주인데 이게 인제 점점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급이. 예. 자 그래서 이 급에 따라서 인제 뭐냐면 사회적 명망이나 존경도 받고 그래요, 이 청이 집단 안에서. 예. 자 근데 이게 요 청이 집단 이름 그 급 나누는 것이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인제 후한이 망하고 나서 위촉으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 청이 집단들은 이 국가와 상관없이 국가의 멸망과 상관없이 계속 연결되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선조들이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이런 평가들이 후손까지 또 연결돼. 그래서 가문의 격이 결정이 돼요. 가문의 격. 그래서 이 가문의 격이 결정되고 위초고의 국가 어디에 속하든 간에 요 청이 집단들 형성된 이런 그 집단들이 계속 이제 위초고의 지식인 집단들과 연결돼서 또 계속 살아남게 되고 이것이 인제 국분중정제 때 그 반영이 되죠. 예. 그래서 요런 인제 청이 집단에 형성된 인물 평가가 세습이 돼서 가문의 어떤 평가와 연결되기 시작하고 이것이 국가와 인제 상관없이 계속 그들만의 청이 집단들이 형성돼서 결국에는 고품중정제로 반영되고 이것이 나중에 인제 바탕으로 문벌 귀족들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와 함께 이제 호족과 명사들 사이에 자연히 인물평가 정치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으니 이를 청이라고 한다. 자 청이는 한글 이선제 추천을 위해서 항리가 행해지고 있던 인물평가 풍습이 호족사회 내부의 위치를 바꾼 것을 의미하며 이는 위진 남북조 시대 때 향촌의 항리사회 붕괴의 과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자 호한말 이제 삼국시대의 국문 가운데 지방에 온거한 호족들이 대부분이었으니 원소와 동탁, 그다음 유비, 송건 등 모든 호족세력들이 대표하는 인물들이다. 호족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청이 집단의 여론들이 그대로 인제 국분간인법에 인제 반영되기 시작하고 그걸 통해서 인제 귀족사회가 형성이 됐다. 이런 내용인데 자 이 국분간인법 관련된 국분중정제와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죠. 이거 쉽지만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내용이.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자 위진 시대 때 들어서 호족이 귀족화하는데 결정이 작용한 것은 관리선벌제는 국품관이법 또는 국품중전제라고 하죠. 이 법은 위가 건국한 220년에 상서 진군의 건의로 실시한 추천에 의한 관리선발제도다. 자 서기 220년 조조야대 조비가 호환으로부터 성향을 위해서 이제 찬탄해로써 이 법의 실시 동기가 나왔죠. 호환시대 간지도둑이 외척이나 한강 등에서 극도로 문란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데 있다. 그리하여 무능한 호환의 관리를 도태시키고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방에 숨어있는 유능한 인재를 위해서 선발하자. 이 제도의 이제 목적이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걸 통해서 인제 했는데 또 함께 호적들의 간직 독점을 또 방지하는 목적도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목적대로 운영이 되지는 않았죠. 자, 국분관리법은 서기 220년부터 수나라 개항연간까지 폐지되어 가거제도로 바뀔 때까지 약 400년간 관리 임용의 중심이 되어 위진남북조 시대에 귀족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내용이 예전에 이제 나왔죠. 자, 여기 보면 대개 보면 이제 그 중앙에서 중정관을 파견하잖아요. 그래서 중정관이 이제 향론을 반영해 가지고 상품을 매겨요. 상품을. 그래서 상품을 매기고 그거에다 이제 사품을 이제 플러스시켜서 간품을 매기죠. 예를 들어 상품이 인제 이품이다. 그러면 유품을 인제 간품을 매기죠. 그래서 유품 같은 경우에는 비서장이나 저장 같은 중요한 요직들을 인제 임명을 하거든요. 처녀직이요. 그래서 일품 같은 경우에는 인제 항실에서 인제 주로 독점하기 때문에 이건 제외하고 대개 보면 이제 고관들은 이품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품부터 해서 육품 2품, 3품, 4품 이렇게 쭉 내는데 가문의 격에 따라서 인제 계속 이제 이렇게 세습이 되죠. 그래서 2품 가문은 계속
이품 가문이 나오고 상품 가문은 상품이 나오고 하품 가문은 계속 하품 가문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인제 이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간품에 매기면서 이제 높은 간지 그 상품을 갖고 있는 그 가문을 가지고 높은 그 지위에 있는 가문들은 계속 고위직 관료들을 독점하게 되고 한문세력 같은 경우에는 인제 뭐냐면 낮은 관직을 독점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인제 구조를 만들게 되죠. 자, 그래서 인제 내용을 보면 각 주와 군에 중정관을 두고 그들로 하여금 지방의 청년들을 추천하도록 했다. 중정관. 대개 이 중정관은 호족 출신이죠. 그래서 인제 중정관은 현지 사정에 밝힌 그 지역 출신의 고관들 임명한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중정관조차도 호족이고 그리고 그 관할 지역의 향론이라는 것, 이 청이라고 하는 인물 평가죠. 이것도 호족들이 인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호족 자제들이 인제 선발이 돼요. 게다가 인제 여론을 살펴 덕망이 있고 재주가 뛰어난 인물을 국품으로 분류했는데 이를 향품이라고 하고요. 그 지방에 추천된 향품에 따라서 인제 중앙에서 관리 임명하는 데 간품이 주어진다. 보통 한 품에서 사품을 내려서 간품을 제수하는데 앞에 나온 것처럼 이제 한 품이 2품이면 간품은 6품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주요 청유직, 비서장이나 저자장 같은 이제 그런 간직에 들어가게 되죠. 자, 이 법의 정신은 향론에 따라서 덕망과 재주를 경비한 인물을 추천하여 추천으로 선발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는 훌륭했다. 그러나 그 당시 사회는 이미 호족 세력들이 지방의 여론을 좌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호족의 자제가 상품에 추천되어 고위 간직을 독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다음에 이제 위나라의 이제 건실했던 사마위는 중앙 정권을 이제 장악하면서 군 중전의 상부기관으로서 또 주 대중준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군 중주 역할이 축소되었다. 그래서 이제 중앙의 사도가 중의 대중준을 마음대로 임명하였어. 사도라는 거는 재상이라고 보시면 재상. 거기에 구중준을 예속화시키면서 국품관리법의 운영권이 중앙정부의 실권자에게 장악하게 되었다. 자, 호적은 보통 2품에 추천되었고 문지 2품이라고 하죠. 1품 같은 경우에는 항신이 이제 주로 차지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되게 그 문벌 귀족들 가문의 격이 제일 높은 사람들부터 이제 2품에 이제 추천을 받게 되는데 이런 가문들 문지 2품이라고 하죠. 자, 여기에 이제 호적과 간품이 밀착되면서 가문을 중요시하는 문벌 귀족이 탄생됐다. 상품에서 제외된 세액이 없는 선비는 한문, 단문이라고 하였다. 이대하여 이제 상품에는 한문이 없고 하품에는 세족이 없다. 말이 유행하게 되었다. 사마연이 위를 멸망하고 진을 건국한 시기에 전후에 문벌제도, 귀족제도가 확립되었다. 자, 국품관리법은 진대에 거쳐서 남조와 북조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으나 그다음에 인제 그대로 종속되어 위진남북조 시대의 귀족제도 형성에 큰 작용을 했다. 자, 국분관리법은 황초에 뿌리를 두고 있는 호족이 그들의 가문의 배경으로 하여 간직을 독점하게 되었다는 걸 의미한다. 따라서 국분관리법은 국가가 간직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다만 호족이 정한 항품에 따라 추천된 호족 자제의 간품을 승인한 것에 불과했다. 그래서 인제 있고 위진남북조 시대 때 종족이 국품관리법의 간직 독점을 귀족화를 촉진시키면서 남북조 시대를 줄기차게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이 여기 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요 관련된 내용은 남조만 해당해요. 남조. 남조만 해당하고 북조, 이 북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품중전법을 이제 상서화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 북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어떤 청해 집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국분중전제가 발행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 북조가 귀족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또 거기에 인제 뭐랄까 국분중전제를 서로 연결시켰죠. 그러니까 문벌귀족이나 국분중전제가 북조 같은 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게 아니라 국가 권력으로부터 이식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남조를 역할 모델로 해서 뺏겨와 가지고 이식시킨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거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어 남조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인제 간품제 도입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국품관리법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위나라 초에 실시한 것이 간품제였다. 그럼 한때까지에는 관리의 고하를 정한 간품이 없었고 간품의 등급은 그들이 받은 복록의 고하에 따라 상하를 정하는 질석제였다. 그래서 인제 요거는 앞에 인제 제가 그 한나라 때 좀 얘기를 했던 건데 그래서 최고 관련인 상공은 7만석 그다음에 2천석, 1천석 이렇게 인제 했는데 국품관리법이 실시하면서 간품제가 도입되면서
이게 인제 그 간료 재편성 원리의 간품이다. 그래서 간품 아까처럼 얘기했죠. 뭐 9품, 8품, 7품 이런 식의 간품이 있었는데 최고 간직은 1 품에서 최하 9 품으로 구분되는 중국 간제사의 커다란 변화이고 이후 중국 간료 조직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것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죠.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 간품제를 도입을 했잖아요. 이 간품제가 형성됐던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이 구품 간인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남북조 귀족사회 발전과 호환 체제를 내용을 보는데 자 남조의 귀족사회인데 이제 남조의 귀족사회는 이제 뭐 요 마지막 줄부터 이제 볼게요. 자 동진시대 지배계층은 북으로부터 내려온 북방 귀족층과 강남 토착의 호족층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당시 화북 지방의 의 5의 수중에 들어가자 북방의 호족, 관료, 지식인 민, 농민들은 일종의 유역지를 중심으로 집단 형성하면서 강남에 대거 이주했다. 자 이들은 강남으로 내려올 때 일종의 피난민 집단으로서 그 세력은 보잘것이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하북 지방의 선진 문화를 소유하고 있는 선진 지식계층이었고 그 위에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가족에서 피난민을 규합하여 무장을 하면서 점차 강력한 무력 집단을 변모했다. 동진 왕조는 이들의 기반으로 수입되었기 때문에 동진 치하의 북에서 내려온 북방 귀족은 특권과 혜택을 누리고 중요한 간직을 독점하게 되었다. 그 위에 강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산택을 점유하면서 각지의 유민을 정객과 노비로 사용하면서 귀족 세력을 발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한편 강남 지방의 세력을 가지고 있던 토착 명족이나 호족은 동진의 피난 정권에 대해서 별로 환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하복이 이민족의 지배에 놓이자 어쩔 수 없이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그 하북을 들어온 오후의 강남 침입이 극도로 두려웠기 때문에 오후 정권보다 같은 한민족이 세운 동진 정권에 협조하는 것은 불가피했다. 따라서 동진 정권 안에서 문벌 귀족은 토착 귀족과 피난 귀족, 북내 귀족으로 나눠져 있고 같은 북내 귀족 안에서도 먼저 내용자가 우대다. 이거 조도 귀족이라고 하죠. 자, 이것은 간직과 가문의 차별로 연결되어 문벌의 상하가 구분되었고 육조 귀족제의 특색이라 할 수 있는 귀족 내의 계층 구분을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인제 동진 정권이 100여 년이 지나면서 북방인의 어떤 남방 정책이 진행되고 남방의 토착 귀족도 피난 귀족에 대한 반감이 줄어들어 점차 관계에 진출하면서 귀족화되었다. 자 남조 일대를 통해서 북방인들의 토착 귀족에 대한 정치적 우월감의 변함이 없었고 토착 귀족 또한 북방인에 대한 가문의 우월성을 버리지 못했다. 자 그리하여 남조에는 북방 귀족 교송이라고 했고 토착 귀족은 이제 뭐냐면 그 오송이라고 구분했다. 자 교송의 정치 사회적 지위는 오송보다 능가했다. 자 이러한 귀족의 사회적 지위나 명망은 각 귀족의 가문의 간습과 지위 그리고 가문의 근거를 둔 오랜 정통 속에 발전하여 그 사회가 공인했기 때문에 황제도 이들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 그 앞에서 국가 권력과 따로 이런 사회적 권력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국가 권력은 그러니까 국가 권력과 따로 사회적 권위로 이루어진 그런 사회가 있었다. 그래서 이 사회는 권력과 권위가 분열된 사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시대 귀족 제한의 특색은 세족. 세족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국내 귀족 중에 조도 귀족들을 얘기해요. 예. 한모는 이제 뭐냐면 만도 귀족하고 토착 귀족, 그다음에 그 상류 서민층 계층이죠. 돈 많은 서민층 계층들 한문이라고 이제 했는데 대개 이 세족들은 명성을 가지고 있고 고위직 간직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서 한문들은 이제 좀 간직이 좀 낮고요. 그렇지만 경제적, 군사적, 행정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세력의 권한은 점차 약해지면서 한문의 권한이 올라가게 되죠. 예. 자, 세력은 대대로 이제 고관 대작을 이제 배출하고 지방에는 거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명문 거족을 만다. 자, 이들 세력은 관문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문과는 결국 동속하지 않고 통혼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속과 통혼을 하지 않는다. 서로 또는 알고 지내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들만의 어떤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약간 이제 정리 좀 해보면 이게 좀 복잡한데 잠깐 손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인제 제가 이게 표를 만들었어요. 보통 이제 동진시대 때 인제 근데 종문제를 바탕에서 인제 동진시대 남족과의 귀족제가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종문제까지는 보기는 좀 그러니까 다만 청론과 청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이 질서가 그대로 같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인제
그 귀족사에 보면 이게 크게 인제 보면 사와 서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사는 인제 보통 인제 우리가 세족이라고 하는 계층이죠. 그래서 인제 조도 귀족들을 이제 세족이라고 하고 상품, 되게 국품 간입본 상품을 차지하고 있는 세력들을 인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서라고 익히는 서의 이제 그 한문이라고 하죠. 서는 한문과 서, 그다음에 상급 서민층, 좀 돈 많은 사람끼리 합치게 인제 그 사람이 이제 한문이 나오고, 그 한문에서도 좀 귀족 계급의 이제 하류 계급에 속하는 게 서라고 하고, 그다음에 하급 서민층 합쳐서 이제 한문이 나오고요. 한문 안에서도 귀족 계급이지만 이제 낮은 지위에 있는 애들 서라고 해요. 그래서 사서가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서에 속하는 애들은 보면 이제 국내 귀족 중에 여기에서 만도 귀족이 해당하죠. 만도 귀족. 그리고 남방 귀족들, 얘는 이제 서에 속하고, 그다음 돈 많은 인제 그 하급 서민층, 상급 서민층, 그래서 이들을 이제 뭐냐면 어 그도 그 한문에 속하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서가 명확하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인제 보면 서로 뭐냐면 알고 지내지도 않아. 예. 상지하지도 않고 통혼권도 형성되지 않죠. 예. 그러니까 동작 같이 앉지도 않고 상지 서로 알고 지내지도 않고, 그다음에 통혼권도 뭐냐 자기들끼리만 통혼을 해요.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회적 우월성과 우월성을 나타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확실하게 해서 인제 족보를 편찬하고 같은 무리인 유라는 개념을 만들고, 그리고 만약에 인제 그 예를 들어서 사회 신분에 속해 있는 그 사람이, 여자가 서해 가문을 이렇게 씻갔다. 그러면 이제 멸실돼. 그 집안은 이제 더 이상 사가 아니야. 예. 그래서 이렇게 인제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인제 이런 권한들은 그 국가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청의 집단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었다.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때는 사회적 신분 질서와 정치적 신분 질서가 달랐다. 그래서 사회적 신분 질서는 아까 전에 건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고, 사와 서가 구분되어 있고요. 정치적 신분 질서는 이제 그 간직, 권력을 통해서 바탕한 거죠. 니와 민으로 이렇게 구분됐던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 제국 때는 그 사회적 신분 질서와 정치적 신분 질서가 일치했는데, 위진남북조 시대 때는 이렇게 사회적 신분 질서와 그 뭐냐면 정치적 신분 질서가 분리됐다. 그 권력과 권위가 분열됐던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한 거야? 여기 있죠. 자, 세족은 대대로 고관 대작을 배출했고, 지방에 거대한 장원을 가지고 있는 명문 거족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들 세족은 관문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문과 결코 동속하지도 않고 그 통혼하지도 않았다. 한편 한문은 가문이 없고 문벌이 낮기 때문에 비록 고관에 올라갈 수 있어도 사회적으로 세족과 동등한 대접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 고관에 진출한 세족은 정사의 속된 일로 천시했기 때문에 직접 정사에 처리하지 않고 하급 속관에게 일임해 있고, 자신은 단지 고관이나 허명만 가시하였으며 여기에서 물리 정치의 발달이 됐다. 특히 세족의 관심사는 오직 문학과 그 예술, 그 세속을 벗어나 고상한 첨담을 즐기는 데 있다. 자, 이에 따라 남북조 시대의 신문과 예술이 발달되고 첨단이 유행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널리 유행됐고, 그래서 세족들이 이제 정치적인 어떤 문제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적이나 행정적이나 뭐 이 등등등 해요. 다 인제 뭐냐면 무능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호경이 난 이후에 안전이 인제 무너지게 되는 거야. 예.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남조 귀족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가 이제 북조 귀족이죠. 예, 북조 귀족. 북조 귀족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제 한족 그 귀족들 보면 상동 귀족들이 되게 유명해요, 상동 귀족들이. 예. 예를 들어 상동 귀족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인제 앞에서 얘기한 그 강동 집단들, 예, 대북 귀족이라고 하는 그런 귀족들이 있죠. 그래서 인제 처음에는 얘네들이 권력을 잡고 있다가 당나라 때 요 상동 귀족으로 바뀌게 되죠. 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5, 16개 난립시대의 하복이 그대로 남아있던 한인 호족들은 일족과 친지, 그리고 유민들 규합해 성체를 쌓고 자의수단으로 강구하거나 때로는 안전한 지역을 찾아 이주하기도 했다. 자, 하복 지방의 한인 귀족은 이런 호족 집단을 배경으로 하여 서서히 문벌 귀족화되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복의 문벌 귀족들은 남주의 그 성격이 다르다.
그건 5, 16국이나 북조 정권을 수립한 자가 국방의 호족이기 때문에 한인 선비들은 하위 사상을 바탕으로 이민족 국가의 관리로 나가는 걸 극단적으로 기피했다. 자, 그러면 5, 16국 시대 북위 초기에는 북조 귀족제의 성립은 남조처럼 반드시 간이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자, 5, 16국에 통일한 북위의 사회 구조는 정복민의 상비족과 피의종의 한족으로 양분되었다. 선비족은 정치 군사권을 장악하여 강대한 토지를 소유하면서 선비족의 특권 기조가 변모해 갔다. 시대가 지나 북위가 하북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선비족은 한인 호족의 협력을 필요로 했으며 한인 농민을 사육하여 전량을 항폐하던 하북 지방의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여기에서 이제 정복자로서 선비족과 한인 호족 간의 긴밀한 관계가 성립되었다. 그런데 16국 및 북위 정권의 한인 호족은 남주의 귀족과 근본적으로 다른 민족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오후의 전란을 하북에 건지면서 하북에서 건드리면서 스스로 침으로 이를 극복하였다고 하는 강한 자부심과 함께 정통적인 하위 사상을 바탕으로 강한 중화 의식을 그들이 유지하고 있었다. 물론 이제 대놓고 이제 얘기는 하지 않겠죠. 이런 북이 그 귀족들이나 이민족 귀족들에게. 그렇지만 속으로는 내심은 우리가 우월하다는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고, 이런 것들은 알고 있었어요. 오랑캐 애들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토출시키는 것이 국사 피라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북의 한인 세족들은 이민족 지배에 어려운 처지를 에 있었기 때문에 동족에 대해서 깊은 정을 가지고 서로 도우면서 단결하였다. 자, 특히 같은 성을 고륙이라 하여 대단히 중요시했다. 그러므로 이제 하북 세족들의 종족 조직은 점차 대가족하여 많은 경우에 수천 가구 한 곳에 집단 마을 형성을 생활하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 이걸 총가오라고 한다는 거. 자, 그래서 나중에 총과 오인데, 이 촌은 이제 오를 합쳐 갖고 만든 게 몇 개, 오를 몇 개 합친 게 이제 촌이잖아요. 촌은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당나라 때 이제 촌락 조직의 기본이 됐던 이제 그 구역이에요. 이게 촌이. 예. 자, 북위 정권은 이와 같이 한인 세력들을 하북 세력의 투혼자로 이용하면서 한인의 우월성이나 선비족을 멸시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정복자의 우월감을 가지고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이제 따라서 북위 정권 안에서 호환의 이제 그 귀족 체제를 타협과 갈등이 반복되면서 전개됐는데, 북위의 태무제의 태평진군 11년에 일어난 소위 국사 폐사 사건이다. 폐사 사건은 호환 체제 종족적 모순을 가져온 어, 갈등이 가져온 대표적인 충돌 사건이다. 자, 요거는 이제 주로 뭐냐면 국사 폐사 사건을 중화 사상의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사 피살 사건은 앞에서 설명한 그런 두 가지 배경에서 일어났죠. 하나가 이제 중화 사상,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경제적 배경. 근데 이 경제적 배경은 여기가 이제 그 구동계는 있는데 신동계는 이게 없어졌더라고. 여기는 빼버렸어. 예. 자, 하여튼 자, 이 사건이 발달된 그 최후의 일족은 상동 지방의 문벌 귀족으로서 그 조상은 오후의 여러 정권의 한인 관료의 그 오후의 여러 정권에서 한인 관료의 확고한 지위를 유지하고 북위 건국에 참여한 명족이었다. 예. 최후는 북위 3대에 거쳐서 중흥되었고, 태무제의 하북 통일은 최후의 그 계책의 힘입은 바 컸다. 태무제는 하북 지역의 한인 사족을 대거 기용했고 하였고, 여기에는 최후가 추천한 자가 많았다. 자, 북위 조정은 이민족 왕조의 성격을 벗고 마치 한인 관료 국가로 전환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제 최후는 이러한 조정 내 한인 귀족세를 믿고 하인 사상을 근거로 국사에서 이제 북위 조상들의 불명예스러운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비석에 새김으로써 선비 귀족들의 분노를 사게 됐다. 자, 이제 태무제는 최후를 비롯한 최씨 일족은 물론이고 그와 관계에 있던 번양의 노씨, 세원의 각씨 등, 하동의 유씨 등 하복의 명문 귀족 128명을 주사했다. 자, 이는 한인 문벌 귀족에 대한 선비적 군주권의 우위성을 입증한 사건이었다. 이로써 북위 정권 하에 세력 있는 문벌 귀족이라 해도 군주권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군주권이 절대성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선을 이제 정해놓고 그 선을 넘지 마라. 우리 자존심을 건드지 마라. 그런 내용이죠. 자, 이 사건 이후에 한인 귀족은 오후에 대한 모욕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을 수 없었으며, 또한 100여 년 동안 전란에 시달려왔던 하북 지방에 평화를 가져온 북위 정권을 이민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만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예. 그래서 북조의 귀족제는
홍우제 하나 정책이 크게 발전됐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홍우제 하나 정책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보강해서 이제 설명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하나 정책 관련된 군전제 뭐 3장제 얘기는 뒤에 있으니까 그때 좀 얘기하고요. 두 번째 단락부터 읽어보죠. 자, 홍우제 하나 정책은 서기 493년에 실시된 부닥 연합제사의 성격을 띤 서교 제천의 폐지. 서교 제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예전에 이제 그 선비족들이 했던 정통적인 이제 제사 형식이 있어. 그걸 폐지하고 봉송의식으로 바꿔버린 거야. 한족 그 제사 형태인 봉송의식으로 바꿔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환 통원, 호송의 한성화, 그다음 호속과 호의 금지 등 한화의 강제 사용, 중국식 간제 채용, 성적 봉정 정책을 꼽을 수 있다. 자, 홍제의 하나 정책 기본 정신은 정복자인 이제 선비족이 부족 문화를 탈파하여 피정복자인 한민족 문화를 전환시키려는 데 있다. 자, 이는 문화의 발전 단계상을 볼 때 하중 문화의 상류 문화의 재편성을 의미하며 후대 정복국가 요금 원청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문화 병용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이 문화 병용 현상은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게 이제 두 개의 문화가 합쳐지면 A 문화와 B 문화도 아닌 새로운 C 문화가 이제 형성됐다라는 게 문화 병용 형성이야. 이게 이제 비트포게에 대해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화가 아니라 뭔가 이제 새로운 문화가 접합하면서 그러니까 두 개의 문화가 접합하면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됐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는 약간 이제 의미가 좀 다른 의미에서 이 동화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뭐 이렇게 건너뛰고 또한 하나 정책에서 이제 북이도 하여금 선비족의 부족 국가적 성격을 탈피해서 한이진을 뒤를 계승한 중화의 천자로 군림한 호환 체제 국가 성격을 확연하게 납부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 정책을 통해서 부족제 의식을 없애서 그 나름대로 중앙집권적 의식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특히 이와 같이 호환 체제는 호문제의 이제 선족 분정 정책의 뜻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족 분정 정책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앞에 이제 잠깐 언급했었죠. 예, 여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선족 분정은 선비 부족과 한인 귀족을 동격으로 그 위치에 설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비족의 옛 부족인 팔성, 는 북위 건국에 큰 공헌이 있고 최고의 간직을 받은 유명 부족이므로 그들을 한군의 명문 귀족이는 사성과 동격을 취급해서 사회적 지위를 일치시키고 낮은 간직에 임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제 팔성 외에도 북조의 각 시족은 불학대인의 후손 여부를 감안하고 그 다음에 또 북위 건국일의 간작을 참작하여 간작이 높은 걸 성이라고 하고 낮은 것을 족이라고 구분했다. 그래서 이제 활성은 대체 그들의 조상이 유력한 불학대인이고 학발교의 대국시대부터 이래로 제국건설과 황제 옹립 등 부족시대의 지위와 제국 내의 훈공이 합쳐진 자들을 포함되어 있다. 자, 이와 같이 호문제의 성적 분정 정책은 국가 권력을 가지고 선비족의 유목 부족 사이를 중국적 문벌 제도와 정복시켜 호원 일원화를 끼했다. 그래서 서로 간의 통합권을 형성해가지고 이게 가문의 격에 따라서 이제 통원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뭐와 결합시키죠? 국분 중정제와 결합을 시켰죠. 그러나 이 제도는 이 제도는 같은 선비족을 상층 지배층과 하층 민원을 분리시킨 결과를 가져와 선비족 자체의 분열과 약화를 초래했다. 그 반면에 항제권 강화시키는 큰 효과가 있었다. 자, 이는 홍우제 이전의 도무제의 등극 연간에 선비족을 해산하고 종래 부족장을 장악했던 불황의 지배권을 박탈함으로써 항제권 강한 조치와 일맥상통하다. 이걸 보통 분토정거라고 하죠. 예, 그래서 분토정거 관련된 내용 앞에 좀 설명했고요. 자, 홍문제의 남양청도 역시 황제권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것은 옛 수도인 평성은 부족 세력의 근거지로서 선비족 부족 세력이 황제권을 견제했기 때문에 황제권 강화를 위해서 선비족의 반대를 뿌리치고 천도를 당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때 홍은제의 하나 정책은 5호 16국 및 북위 초의 호환 차별 정책에서 호환 일원으로 표방한 것이다. 즉 호환 일원 체제를 가지고 새로운 제국 질서를 구축하려고 한 거고 이게 수상제국의 기미 정책으로 이어져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발전했다. 그러니까 홍어제의 어떤 이제 정책에 대한 홍어제 하나 정책의 어떤 의의를 이제 역사적 의미를 이제 의의를 이제 서술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귀족제 후퇴와 중앙집권 이제 출현을 볼게요.
자, 위진남북조 귀족체제는 6세기 이후 전차 쇠퇴를 인제 하게 되었고, 그 계기가 됐던 것이 후경의 난이죠. 후경의 난을 계기로 해서 남조 귀족들이 대거 몰락을 하게 돼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귀족제 이제 붕괴 원인에 대해서 인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귀족제 붕괴 원인은 북조에서 황제권 강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에 못지않게 귀족 사회 자체도 점차 모순성이 드러나고 있다. 남북조 후기에 들어가면 귀족은 태폐적 향락 생활과 국가 권력에 기생하는 생활 태도로 사회 전반에 신망을 잃게 되었다. 그리하 문벌 귀족은 학문적 능력과 경제력, 무엇보다도 국가를 경영하는 통치력을 상실되면서 인제 이거는 다 인제 한문들이 했죠. 얘네들은 이런 걸 이제 안 하려고 했잖아요. 시자의 자격에서 밀려났고, 그에 따라 황당의 신망도 잃게 되었다는 점. 자, 이와 함께 반대 위진남북조 이대 같은 사이면서 문벌 세력 때 길을 펴지 못한 한문 출신들은 개인적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 권력과 협력하면서 그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남조 4개 왕조의 창업군주는 다 같이 문벌 귀족이 아니라 한문 출신의 무장이므로 국가 경영에 유능한 한문 출신의 인재를 발탁하여 정무를 맡기고 귀족 관료를 소외시키고 나갔다. 이에 따라 종래의 귀족 관료는 왕조에 기생하면서 다만 복록을 받는 자로 전락한 반면에 한문의 지지를 받은 황제권은 귀족 세력들을 떨쳐버리고 중앙집권적 방향으로 나가게 됐다. 양의 무제가 이제 국품제를 시판반제로 이제 바꿔 한문 세력들을 이제 발탁하기 위한 발탁하기 위해서 학교 오간을 설치하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인재를 뽑으려는 것이 그 조이다. 그래서 이제 구품제 같은 게 구품 중전제인데, 요 체제 가지고는 이제 뭐냐면 한문생들 능력 있는 한문생들을 이제 뽑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관료 체제를 만들었어요. 18반제를 만들어 갖고 요기를 통해서 이제 한문생을 뽑고, 그다음에 추천제가 아니라 학교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개인에 따라서 인재를 뽑으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한편 북주에 있어서는 율령을 기반으로 한 체제 전개가 이루어졌고, 국품을 다시 정종, 상하 이렇게 이제 세분화해서 관료 구조를 유예로 구분했고요. 그래서 이제 윤회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관리를 얘기하고요. 윤회는 이제 뭐냐면 간 밖에 있는 이서직을 의미하죠. 그래서 보통 중국에서는 간하고 이를 구분시키잖아요. 예. 아마 요때부터 구분되기 시작하는데, 이 간은 관리를 얘기하는 거고, 간에서 이제 파견된 정식 훈계 속에 들어가는 윤회직을 의미하고요. 이라는 것은 윤회 밖에, 그러니까 국분 밖에 있는 직을 얘기하죠. 주로 이제 이서직 을 얘기하죠. 서리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런 것은 문벌 기조의 가문을 관료 체제에 전환시키는 제도 정비였다. 그러니까 호문제에 의하면 성종 분종 정책이 당행한 것도 귀족 문벌의 등급을 황제권이 개입할 정량권을 의미한다. 그래서 호문제가 정한 한인 사성은 당말까지 상동 사성으로 하락하면서 당의 귀족 문벌을 대표하게 되었고, 대표한 걸 보면 수당 제국 때 이제 귀족제 골격은 이미 북위에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인제 북주는 혼란을 이제 바탕하기 위해서 실시한 현재 중용 정책은 문벌의 간직 독점을 억제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보시면 알다시피 북위 같은 경우에는 국분 중정제를 도입을 했긴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남주의 국분 중정제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간에 의해서 통제된 국분 중정제였다. 그리고 요걸 통해서 이제 국가 권력이 인제 뭐냐면 부품 중전을 통해서 귀족 계급과 서로 연결시켜 갖고 국가에서 귀족 계급을 만들고, 문벌 귀족을 그 문벌 귀족을 간에서 또 부품 중전을 통해 이렇게 서열화시켜서 국가 권력을 통해서 이 문벌 귀족과 그다음에 이 국품 중전을 통제했다는 게 남조하고 좀 달라요, 이런 것들이. 예. 자, 따라서 남북조 후기에 오면 지방 분권적 귀족 체제는 서서히 그 힘을 상실하게 되고, 대신에 중앙 집권적 황제 체제가 그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자, 이러한 경향은 북조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게 되었다. 자, 북조가 하복을 통일한 것이나 북조에서 나온 수나라가 남북조를 통일한 배경도 바로 이와 같은 귀족제 붕괴 과정에서 신속하게 황제권의 강화를 목표한 중앙 집권적 분국 강병주의가 중앙집권적 부국 강병주의가 북주, 수당 정권이 이어지면서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인제 남북조 시대 통치 조직과 이제 사회 경제 구조를 볼게요. 요거 하기 전에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인증번호는 15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번호 15번이에요. 자,
위진남북조 시대 때 간제의 특징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그 한나라 때 한 무제부터 그 삼성, 상서나 중서 같은 것들이 이제 간직이 등장했다고 했죠. 내조들이. 그런데 위진남북조 시대에 들어가면서 중서, 상서 거기다 문화까지 합쳐서 이 삼성 육부제도가 이제 내조에서 외조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원래 중서라든지 이제 상서 같은 경우에는 내조 권한으로서 황제권을 이제 보필하는 기관이었는데 위진남북조 시대 들어가면서 오히려 이 기간에 그 문벌 귀족들이 장악하면서 황제권을 견제하는 기관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조에서 외조화 그리고 황제권의 보필에서 황제권 견제 이런 권한으로 이제 삼성 육부가 바뀌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이런 것들이 수당 시대 때 들어오면서 완전히 삼성 육부가가 외조화됐죠. 외조화, 국가 권력의 공적 기구로 바뀌게 되는데 위진남북조 시대는 이 삼성 육부 제도가 이렇게 내조에서 외조로 바뀌는데 가도기 같은 그 기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위진남북조 시대의 관료 조직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간품제 도입 후 관료 조직 체계가 보다 확실하게 구분되었던 사실이다. 이와 함께 위진남북조 시대의 간제는 지난 시대 상공 체제에서 수당 시대 때 삼성 육부 체제의 발전은 가도기 정치 체제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지난 시대 때 중앙 관제는 정치를 맡은 승상과 군사를 맡은 태의 그리고 감찰기구인 어사대문 상공이 중추기관이었고 이에 번영해서 국영이 주요 실무를 담당했다. 자, 그런데 실무를 행사했다. 그다음 위진남북조 시대 들어서 삼성, 그러니까 상서, 중서 문화성이 주요 행정기구가 되면서 다음에 오는 수당시대 삼성 육부제도의 예비적인 단계를 이뤘다. 삼성은 본래 한대 국영 가운데 상시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소부경의 말단 속관이었는데 그 전환 무제 때 천자의 독재에 위한 보조기관으로서 상서가 실권을 갖고 군의 대사를 장악하게 되면서 상공의 권한이 어 빼앗게 되었다. 자, 위진남북조 시대의 상서성은 이러한 한대의 상서성을 발전한 곳으로 그것은 소부경에서 완전히 독립된 것은 삼국시대 위나라에서 비롯되어 서진에 이어지고 다시 남북조 수당으로 계속되었다. 그런데 이제 위나라에서 중서성이 설치되자 그다음 상서의 권한은 점점 중소로 옮겨지게 되고 상서성은 단순히 왕명이나 간청의 사무를 상신하는 행정 사무기구로 변모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게 상서하고 중서인데 중서 설치 관련된 내용이 한 문제대로 나오거든요, 앞에서는. 근데 여기 또 중서성을 설치하자는 거라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했는데 아마 인제 삼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성자가 붙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청으로 발전된 걸 얘기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원래는 중서나 상서나 이 간직이었는데 속간이었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제 위진남북조 시대에 들어오면서 상서성이나 간청을 만들어 줬고 그리고 다시 인제 그 중서성이 만들어졌다. 예. 그래서 간직이 간청화되는 그 형상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권한이 점점 커지면서. 예. 자, 그다음 문화성도 한때는 소부경의 속간이었던 시중과 학문시장에서 기원하며 위진남북조 시대 때 독립기관이 됐다. 원래는 인제 속 그 소부에 속하는 간직이었지만 간청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 귀족들은 중앙의 요직인 상서성과 중서성의 고위직을 독점하여 고위간직이 인사권을 차지했다. 특히 중서성 장관인 중서영과 그 아래 사인, 시장은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문화성의 장관인 시종은 황제 족칙과 주요 법률의 심의사와 거부권, 봉박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수당시대 때 또 제도화돼 갖고 봉박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귀족의 권한이 커졌다는 걸 이제 의미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장악함으로써 황제 독재 체제를 억제하고 귀족 체제를 구축하기 이뤘다. 자, 위진남북조의 간제 또한 특성은 지방 제도에서 나타나는데, 자, 이게 삼층 구조가 이어지고 있죠. 위진남북조 시대 때 지방 행정 조직은 주, 군, 현해 삼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이제 삼층 구조 형성은 이제 후한 때부터 이제 등장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전환 말기 때부터 이런 것들이 위진남북조 시대까지 계속 갔고요. 뒤에 얘기했지만 수학 때는 이 3층 구조가 아니라 2층 구조로 이제 바뀌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우선 주의 장관인 자산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음을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본래 지난 시대 때 군이나 현재 2층 구조에서 주가 새롭게 나타나면서 주, 군, 현의 3층 구조로 바뀐 것은 무제 시대 때 비롯된다. 그러나 한대의 주는 지방행정의 감찰한 임시기구였고 주의 장관격인 자사도 임시로 파견되는 임시직에 불과했다.
그 후한 시대 때 주가 상설 기구화되면서 지방 행정주기의 상층 행정기구가 고정되고 주의 자사가 이제 지방 장관이 되면서 점차 그 권한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자, 위진 시대 때 주의 자사는 관내 군과 현을 지휘 감독하며 주의 민정은 물론이고 사법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삼국시대와 서진 초에는 자사가 장군직을 겸하여 군사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서진 무제가 상고를 통일하면서 주 자사의 군사권을 빼앗고 그 대신에 종실에게 분봉하여 봉건제를 실시했다. 그건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이제 봉건제 실시 관련된 내용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때는 파랑의 난이 일어나자 다시 주의 자사에게 군사권을 부여했으며 동진, 남조시대의 자사는 장군직을 겸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위진남북조 시대는 주가 제일 위에 있는 거고 그의 주의 자사가 밑에 있는 군의 태수를 지휘하고 현령을 지휘하고 그래서 태수와 현령은 이제 그 이렇게 지배하는 구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주의 자사의 권한 확대는 지방 간의 인사권과 밀접한 관계인데 자사는 민정과 군정을 장악하면서 정치 군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장군부를 설치하고 다수의 부관을 두게 되었다. 근데 부관은 중앙에서 임명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인물을 자사가 직접 중앙에 추천해서 중앙에 그대로 임명하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관은 자사의 어, 친인척을 충원되어 많을 경우는 한 주에 2,000명이 되었다. 이하 자사의 부관은 군의 태수와 현역까지 독점하게 되고 국내 현가 속관도 마음대로 임명하게 되죠. 그래서 주의 자사가 이제 그 태수와 현령의 인사권까지 갖고 있고 태수와 현령 밑에는 또 속관들 있잖아. 속관들 인사권을 다 갖고 있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나라가 등장하고 수나 양제가 했던 이제 개혁 중에 하나가 이 주에 가지고 있는 자사 가지고 있는 행정권이나 인사권이나 군사권을 다 해소하는 거죠, 중앙으로. 예. 자, 이렇듯 지방 간의 임명권은 중앙을 떠나 자사가 마음대로 이제 행사하게 되면서 황제권의 약화를 가져오고 그 대신 황제권의 지방 분권화와 아울러 귀족세의 발전에 큰 작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북위의 통치 조직을 볼게요. 예. 자, 이 북위의 통치 조직은 이게 처음에는 선비족 고유의 부족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점점 이제 중국을 점점 점령하고 하복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그 선비족 그 제도 외에도 그런 이제 중국식 제도의 어떤 것을 유입을 해서 이제 정복을 시키는 과정들이 보여요. 예.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보면 북위는 평성에서 낙양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기 이전에는 이미 중국식 간제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낙양청도 이후에는 남조의 간제와 별 차이가 없을 정도 중국식 간제를 채용했으나 다만 지방 간제만은 이제 선비족 고유의 부족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자, 일찍이 이제 북의 도무제는 후연의 친일을 물리친 후 항복한 문무 장리 수천 명 중에 재능이 있는 자들을 발탁하여 화북 평정의 중심 세우고 활용했다. 이와 함께 도무제는 중앙에 중국식 삼성을 설치하여 한인호적인 최원백을 이부상소 임명하고 문간의 임사권을 이제 맡겼다. 그런데 북위 정부는 이제 문간과 무간의 인사제도를 이중체제를 나누어 문간은 선비족 탁발부족에 기용하고 문간은 한인들을 주로 등용했다. 지방행정은 선비족 부족장을 중앙에 예속시킨 체제를 취했다. 이는 선비족 부족제를 기초로 한 것으로 중앙정부가 토지와 인민을 직접 지배한 것이 아니고 인민만을 지배하고 토지는 한인으로 경작토록 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나 한인호족들은 토지를 먼저 점유하고 토지를 통해서 인민을 지배하는 방식을 취했죠. 그래서 인민만 지배하는 북이왕조보다는 토지와 인민을 함께 지배하는 한인호족 세대의 사회경제심이 막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바뀌게 되는데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선비족도 이제 뭐냐면 토지를 소유하게 되죠. 그래서 토지를 통해서 인민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런 경제적인 어떤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호족도 예전에 이제 그 한인들 호족들하고는 그 방식 지배 방식 틀렸으니까 충돌할 가능성이 원래 없었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비슷해지니까 어떻게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이것이 국사 피살 사건의 어떤 배경이 되었다. 이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북위가 하복을 통일한 후 정부에서 직접 토지와 인민을 지배하는 정책으로 바뀌게 되면서 북위 관료의 귀족화가 촉진되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북위의 균전제와 성장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요게 상당히 이제 좀 복잡한데 거기에 강자중국사에 보면
내용이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이 북이 때 실시한 군전제는 북이만 끝난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그 뒤에 북주, 북제, 수, 당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인제 조금씩 또 제도적인 변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그것까지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에서 볼 것은 이제 북의 균전제하고 그 당의 균전제 이걸 인제 기반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의외로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아주 오래된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때 좀 나왔고 이게 안 나와. 그래서 수능에는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이게 나올 것 같긴 하는데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좀 특징이 있어. 이게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그 좀 약간 특이한데 이게 이제 단순히 토지 제도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또 뭐와 연결되냐면 사회적 제도 시스템과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균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인제 사회적인 어떤 군사적인 어떤 거가 연결되죠. 그래서 부병제나 조용조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걸 인제 그 연결된 유기적인 체제를 군전체제라고 해요. 예. 그래서 군전제는 토지제를 통해서 군사제도, 행정제도, 정치제도 뭐 등등등이 서로 연결되면서 유기적 통합된 체제를 군전체제라고 한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내용을 인제 보기 전에 먼저 좀 큰 맥락을 좀 보고 인제 할게요. 구체 내용을 다음 시간에 하고 여기에서는 국기하고 당나라 군전제를 비교해 보고 인제 끝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요. 자, 잠깐 인제 폴 보면서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북위에 인제 군전제가 있는데 이 군전제는 인제 그 북의 군전제는 앞에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했지만 삼장제하고 세역제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예. 그 삼장제를 먼저 실시한 다음에 북위에 군전제를 실시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걸 바탕으로 해서 세역제라고 하는데 세역을 이제 뭐냐면 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호칭이 없기 때문에 세역제로 할게요. 자, 이런 거와 연결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군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상장제를 통해서 인제 군전, 토지제도를 했고 실시했고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조용조와 비슷한 이제 세역제, 세역제라고 하지만 인제 정확한 명칭은 아니고요. "세역을 부과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군전제를 매개로 해 갖고 이렇게 삼장제, 세역제 등등 해 갖고 한 것이 군전체제, 북의 군전체제고요. 이게 서로 삼위일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근데 인제 이것이 당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당나라도 균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또 뭐가 연결되죠? 도용조, 그다음 부병제 이렇게 연결되죠. 예. 그래서 요것도 삼위일체적 성격이 있죠. 군전체제를 형성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인제 북의 군전제하고 당나라 군전제의 공통점이 뭐냐? 일단 원래 목적이 호족 또는 그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대토지 소유 금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국가재정 기반 확립, 그다음 항무지 개간 그다음 농민 생활 안정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어요.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 북위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적은데 토지가 많기 때문에 성인 남녀나 인제 소노비까지 다 지급해요. 그래서 노동력을 기준으로 했는데 여기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소노비까지 지급했다라는 거죠. 예. 소노비는 누가 가지고 있죠? 이거는 호족들이 가지고 있죠. 원래 목적은 호족들의 어떤 그 대토지 소유를 이제 제한한다는 목적이죠. 금지보다는 제한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자, 그래서 그 호족들 제한은 했지만 호족들이 또 기득권을 또 인정해 주는 것도 있어요.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인정을 해 줬다. 그러면 뭐가 인제 의미가 있냐? 호족들의 토지는 예전에는 국가 밖에 있어 갖고 국가 권력에서 파악을 못한 토지였는데 인제 이걸 통해서 국가 권력이 파악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들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토지를 인제 국가 권력 밑에 뭐냐면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줬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인제 뭐냐면 어 그 그 당시에는 인제 시민법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후경지를 따졌죠. 그래서 후경지를 따져서 인제 노전하고 상전을 이렇게 구분을 했죠. 말 잘못했네. 다시 할게요. 이게 아니라 음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하고 노전과 상전을 뒀는데 노전이라는 건 한수전.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나이가 되거나 죽은 후에는 이게 다시 국가에게 돌려주는 토지고요. 상전 같은 경우는 불안 수준이에요. 예.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토지들인데, 자, 그래갖고 이제 요거 노존이 뭐냐 상전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설인데 이제 대표적인 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돌려줄 거라 생각하면 개간을 제대로 안 하고 이제 거기 뭐냐 땅을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간된 토지들, 노존들 중에 개간된 토지를 상전화 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 노존의 의미가 이제 점점 없어지고 상전을 이렇게 편입시키 어, 포함되게 되는데 이건 뒤에 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를 줄 때 배전도 같이 줘요, 배전. 예. 배전은 후경지죠. 아까 얘기한 그걸 잘못 얘기한 건데 후경지도 같이 줬다. 그래서 그다음 시위법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전도 같이 줬다는 거. 자, 마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인제 말을 키워 가지고 뭐 여기에서 그 뭐냐면 인제 옷을 만들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건데, 자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니까 좀 나중에 설명하고, 당나라 때는 인제 지급 대상이 원칙적으로 성인 남자들만 국한되죠. 물론 인제 중남이라든지 가부한테도 지급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야. 예, 정답. 그래서 왜 그러냐면 토지는 인제 적어지는데 인구는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분급한 토지들이 별로 없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성인 남자를 기준했고, 자 영업전과 구분전, 관료전으로 나누는데, 영업전 같은 경우에는 인제 뭐냐면 요거는 이제 여기와 관련돼서 상전과 관련된 거죠. 상전. 상전. 그래서 상전과 같이 이건 불안 수전이야. 예. 한수할 필요 없어. 영구의 소유 자기가 건적할 수 있는 토지고, 구분전 같은 경우에는 노전하고 비슷한 거죠. 노전. 나중에 일정한 연령이 되면 국가에 돌려줘야 돼. 그런데 실제로 이게 영업전과 구분전 이렇게 구분한데 구분전에 실제 돌려주겠냐 가지고 설이 많아. 그래서 이거는 영업전과 구분전 나눈 거는 한수전과 불한수전이 아니라 나중에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줬다. 영업전 같은 경우에 국가의 권력이 개입되지 않은 사적인 어떤 그 토지고, 구분전 같은 경우에 국가의 권력이 나중에 따라서 필요시 개입될 수 있는 공적인 개념의 토지다. 뭐 이런 설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당나라 군전제가 실제 실시됐냐 안 실시됐냐 가지고 또 그 문서에 따라서 그 1차 사회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인제 하여튼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뭐 학문적인 논제까지는 알 필요 없고 하여튼 요렇게 해서 인제 이렇게 크게 그 북위의 군전제와 당나라 군전제를 인제 좀 구분했고요. 물론 이제 북이나 이제 당나라 외에도 중간에 북제 군전제도 있고 그다음에 수나 군전제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이것까지 보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이거는 좀 하면서 이제 좀 그냥 읽는 식으로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요. 그래서 인제 이 북의 군전제 3 장제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요. 예.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